해시 함수의 활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KDF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KDF는 대칭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키동의 프로토콜, DPML 키동의 프로토콜 하게 되면은 이제 양 사용자가 GA, B승 값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보통 이런 KDF에 넣어서 필요한 개수의 키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DF는 주로 맥을 활용하게 되는데 뭐 맥도 주로 우리가 쓰는 맥이 이제 해시 기반 맥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DF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HKDF가 있고 PBKDF가 있습니다. 그래서 HKDF는 랜덤한 비밀 정보로부터 또 세션키, 대칭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거고 PBKDF는 패스워드로부터 대칭키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뭔 차이냐? 근데 패스워드부터 대칭키를 생성하는 경우 패스워드는 추측 공격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추측 공격을 어렵게 하도록 이제 PBKDF가 구성이 되겠고 HKDF는 여기에 들어오는 값 자체가 랜덤한 값이기 때문에 추측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맥 해가지고 맥의 결과값을 가지고 그 대칭키를 사용하면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키를 하나만 생성해서 쓰는 게 아니라 키를 세션 키를 확립한 다음에 그 세션 키 자체를 쓴다기보다는 그 세션 키로부터 여러 개의 키들을 만들어서 쓰게 되겠고요. 그러면 맥의 길이는 뭐 160비트, 뭐 256비트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길이의 더 많은 개수의 키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필요한 만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내가 필요한 비트들을 취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뭐 128비트 키가 4개 필요하다. 그러면 이 T1의 길이가 256이다. 그럼 T1, T2까지 생성한 다음에 이제 취하면 될 것이고요. 여기서 한 128비트를 취했을 때 그 128비트가 노출된다고 해서 다른 그 값들이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최초에 입력된 마스터 정보를 알면 나머지는 다 노출이 되겠지만 이 K1부터 K4까지 있을 때 K1이 노출됐다고 해서 나머지 K2, K3, K4가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솔트라는 걸 쓰는데 양쪽에서 똑같은 K를 만들어야 나머지 이 과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양쪽에서 미리 사전에 내가 어떤 솔트를 쓰자고 약속하면 모르겠는데 만약 약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모두 0인 솔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 마스터가 랜덤 비밀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K를 생성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PBKDF는 이제 그 패스워드부터 만드는 대칭키를 만들기 때문에 패스워드 추측 공격으로부터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까와 달리 요소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이제 뭐 솔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반복 횟수가 들어가죠. 반복 횟수. 그래서 되게 이 하나의 값을 생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전 공격을 하더라도 여러 단어로부터 이 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의 값을 만드는 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패스워드 해싱 할 때 설명드렸듯이 패스워드 해싱을 해가지고 그 해시 값들이 있을 때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솔트랑 그 해시 함수를 빠른 해시 함수가 아니라 속도가 느린 해시 함수가 되겠고요. 이 느린 해시 함수라는 건 우리가 보통의 해시 함수를 한 번 계산해서 결과값을 취하는 게 아니라 1000번, 만번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2000년도에 1000번 했는데 2010년에 만번 했고 지금은
여기 공을 하나 더 묻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횟수를 해가지고 사전 공격을 어렵게 만들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해시 함수들은 이제 뒤에 붙이는 것들이 취약한 그런 공격들이 되겠는데, 이제 샤3부터는 이제 조금 구조가 이제 머클 댕갓 구조라는 거에서 스펀지 구조로 바뀌면서 이 샤3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HKDF를 활용할 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뭔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스펀지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HKDF를 예전 방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HKDF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쉐이크라는 용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해시 함수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이제 KDF를 만드는 방법도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 예지 능력 스킵하고 그 다음에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해시체인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해시체인. 그래서 이 해시체인은 해시를 반복적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그 값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길이가 10인 해시체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S를 하나 랜덤한 값을 만들어요. 그래서 걔를 해시해 가지고 얘가 C10이 됩니다. 그럼 C9는 H, C10 이런 식으로 쭉 하게 돼요. C0는 H, C1. 그래서 생성할 때는 거꾸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10개짜리 해시체인을 만들고 싶으면은 요 C 값들이 0부터 10까지 11개를 만들게 되겠고요. 요 C0가 루트 값이 됩니다. 해시체인의 루트 값이 돼요. 그러면 이 루트 값을 서버에 등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길동이 자기가 만든 해시체인의 C0를 서버에 이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 C0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길동이 이 서버에 접속하고 싶을 때 이제 패스워드를 쓸 수 있을 텐데 패스워드 대신에 C1을 전달하게 됩니다. C1을 전달하면 서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C1을 해시해 가지고 C0를 구한 다음에 저장된 값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치하면 홍길동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접속을 허용하는 거예요. C1을 쓰더라도 C2, C3, C10은 다른 사용자들은 계산을 못하게 되겠죠. 해시 함수의 일방향성 때문에 C1부터 C0는 계산할 수 있어도 거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하는 방향과 사용하는 방향이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개짜리 해시체인을 만들었으면 30번 인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C0를 안전하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매번 인증할 때마다 이제 C0를 C1, C2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갖고 있는 게 C3고 얘가 C4를 주면 얘를 한번 해시해가지고 C3가 되는지 보고 되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회용 패스워드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번에는 C1, 그 다음에 C2, 그 다음에 C3. 한 번만 쓰고 이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체인은 이제 해시 함수의 일방향성을 이용해서 이제 거꾸로 생성하는 이제 생성한 방향과 사용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는 그런 형태로 쓰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OTP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인증할 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는 이 C10부터 C1까지의 값들을 모두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C10만 유지한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썼는지만 기록해 놓고 매번 해시해 가지고 해시하면서 빠르니까 계산할 수도 있고요. 너무 이 해시하는 게 많아서 귀찮다. 그러면 C10,
CO 뭐 이렇게 중간값들을 유지하면은 이제 더 빠르게 내가 현재 필요한 값을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저장해야 하는 값들은 많아지겠죠.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램퍼트의 해시체인 기법이 되겠고요. 이 램퍼트의 해시체인의 이제 뭐 단점은 해시체인 길이에 의해서 인증 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다 쓰고 나면 다시 또 만들어서 새로 해시체인의 루트를 등록해야 또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값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매번 다시 해시 함수로 내가 요번에 사용할 그 체인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면 중간 값들을 좀 저장해 놓으면은 조금 더 빠르게 내가 현재 사용할 값을 계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OTP 중에 이제 이 해시체인을 이용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이 해시체인이 뭐 여러 가지 응용해서 내부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체인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한 이제 퍼즐들이 있습니다. 퍼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런 퍼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퍼즐은 뭐냐면 이렇게 해시 함수 x 값을 랜덤에 선택해 가지고 y를 계산해요. 그럼 y를 주면 x를 찾아라. 그럼 못 찾죠. 못 찾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x가 몇 비트 길이인지는 미리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한 다음에 x가 뭐 몇 비트인데 끝에 16비트를 빼고 나머지를 줘요. 그러면 얘는 몇 번 해보면 그걸 계산할 수 있어요? 2의 16승을 다 트라이 해보면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노력을 우리가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찾으라는데 4비트를 찾으라. 그러면은 2의 4승 16번 해보면 찾겠죠. 그래서 그 필요한 만큼의 내가 요 K비트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대략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줬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도수 공격할 때 좀 시간을 쓰게끔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로 이제 KB 퍼즐이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가 전수조사에서 찾아내는 건데 전체를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비트만 얘가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 해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뭐 해시 함수를 한 번 하는데 얼마 걸린다. 근데 얘가 이걸 구하는데 최소 몇 번은 해봐야 된다. 그럼 그 정도의 시간은 투자해야 답을 구할 수 있고요. 그 정도는 시간을 늦출 수가 있겠죠. 그걸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게 이제 해시 퍼즐이 되겠고요. 이런 비슷한 퍼즐을 이제 어디서 또 쓰냐? 비트코인에서 이제 해시 퍼즐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데 이제 얘는 비트코인 나중에 블록체인 챕터 가면 조금 더 자세히 요 비트코인에 사용하는 해시 퍼즐을 설명할 거예요. 아까는 Y에서 X의 어떤 일부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입력 데이터가 있어요. B라는 입력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 입력 데이터의 해시 값은 바로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금방 이렇게 구한 거는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어떤 걸 인정하냐면 이 HB에 나온 결과값이 앞에가 이제 0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첫 비트가 0이 될 가능성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 첫 비트가 0일 확률. 어떤 해시 함수를 했을 때 첫 비트가 0이 될 확률은 50%겠죠. 50%가 돼. 그래서 이 B를 넣으면은 이 값이 결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B만 이용해서 해시 함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랜덤한 값을 하나 넣어요. 근데 이 랜덤한 값을 0000부터 쭉쭉쭉쭉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나오는 거 찾으려면 몇 번 해보면 될까? 한 2번 해보면 돼요. 0이 2번 나와야 되면 한 4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0이 몇 개를 우리가 앞에 나오냐를 이제 필요한 개수를 정해 놓으면 얘가 이걸 해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쭉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몇 번을 해봐야 되는지는 모르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해보다가 내가 필요한 영의 개수가 나오면은 나는 이제 이 퍼즐을 해결한 거가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채굴자들이 블럭을 채굴해야 돼요. 근데 블럭을 채굴하는 게 뭐냐면은 이 블럭 데이터가 있으면 이 채굴자를 뭐냐면 이 랜덤 값을 0000부터 쭉 바꿔가면서 요 0000 앞에 해시 값이 앞에가 다 0이 되게끔 0이 몇 비트가 뭐 19개가 0이 되게끔 뭔가 결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요 값을 찾으려면은 한 10분 정도 소요되게끔 필요한 비트 수를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은 사람이 채굴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코인을 얻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 필요한 이 영등들을 찾으려면은 일정한 시간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작업 증명이라 그래요. 작업 증명. Proof of work. 내가 뭔가 그냥 우연히 얻을 수는 없는 거고 열심히 전수조사를 해야지만 그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작업 증명입니다. 근데 이 해시 퍼즐의 특징은 뭐냐면은 비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비대칭성이냐면 내가 이 값을 찾으려는 데는 10분이 소요돼요. 10분이. 그렇지만 이게 맞는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B와 R이 주면은 실제 해시를 해봐가지고 이걸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해시값. 한 번만 하면은 실제 0이 그만큼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간단하게 한 번의 해시함수로 해시값 계산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요 퍼즐을 해결하는 데는 10분이 소요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대칭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확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여러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이 있는데 각 비트코인에서 요번에 사용된 요 B 값들이 달라요. 그래서 누가 이제 먼저 이 값을 찾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확률적인 싸움인데 누가 유리할까? 어떤 사람이 유리할까? 더 고성능의 장비를 갖춘 사람이 유리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더 고성능을 갖고 있을도록 더 빠르게 이제 그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장업증명이라는 게 비트코인에서 처음 사용한 기술이냐? 그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작업증명을 사용한 건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이지만 이제 실제 이 장업증명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그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제안된 건 아니고 뭘 위해서 제안됐냐면 최초로는 스팸 메일 방지용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스팸 메일 방지. 그래서 스팸 메일이 뭐예요? 똑같은 메일을 다수에게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스템에서는 이 메일이 스팸 메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은 이 해시 퍼즐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서 첨부를 해야지만 이제 해시 퍼즐 그 메일을 정당한 메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메일을 보낼 때에는 여기다가 메일 내용을 M을 넣고 요 000이 뭐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겠지. 그렇지만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10,000명한테 보내려면은 이 문제를 몇 번 해결해야 돼요? 10,000번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00번 해야지만 각 사용자들이 모두 이제 스팸 메일로 간주하지 않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메일을 받았을 때 이 메일에는 뭐가 첨부되어 있어야 돼요? 해시 퍼즐의 해결책이 첨부되어 있어야 돼요. 사용자들, 받은 사용자들은 비대칭성이기 때문에
거기는 랜덤 값과 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해시 값을 계산해서 그게 요 앞에 0이 뭐 5개다. 그럼 5개가 나와 있어야 이제 이 메일을 이제 일반 메일로 간주하는 거고, 이런 게 없으면은 이제 스팸 메일로 간주해서 자동으로 메일 시스템에서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스팸을 보내려는 사람들은 효과가 없는 거고, 한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의 메일을 이에 대한 퍼즐을 해결하는 비용은 저렴해야 되겠지만, 스팸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10,000명, 1,000명한테 뭐 똑같은 메일을 보내려고 그러면 1,000개의 문제를 다 다른 문제가 되겠죠. 메일 내용은 같지만 메일 수신자와 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한번 계산해서 다 첨부하면은 그건 뭐 효과가 없겠지만, 메일마다 수신자가 다를 테니까 다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해시퍼즐, 요 스팸,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작업 증명은 원래는 스팸 메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안됐던 내용인데, 이제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요 기술을 가져다가 이제 탈중앙 암호화폐를 만드는데 활용한 거죠. 실제 비트코인에 사용된 기술 중에 그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새롭게 개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존에 나와 있던 기술들을 이제 가져다가 자기가 필요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꾸민 거죠. 근데 대단히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이 비트코인에서는 거래 내용들이 있어요. A가 B한테 비트코인 얼마 줬다, C가 얼마 줬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잭션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거래를 사용자끼리 할 테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채굴자들이 모아요. 아직 블록체인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블럭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블럭에 대한 해시퍼즐을 해결해요. 해시퍼즐을 해결하는데, 얘를 해결할 때 이 새로운 블럭 데이터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데이터의 해시 값을 여기에 또 넣어서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체인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체인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려 그러면, 여기 수정하게 되면은 얘가 바뀌겠죠. 근데 얘가 바뀌면 또 뭐가 바뀌어? 얘가 바뀌고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새롭게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 걸려? 10분이 걸려요. 근데 얘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빠른 사람이 와도 얘를 수정해가지고 따라잡아가지고 더 긴 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블록체인은 첨삭만 가능하다. 새롭게 추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만 추가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정을 못합니다. 수정하려면 누구나 다 10분 정도는 현재 기술로는 소요가 돼야 되겠고, 그거를 이제 수정하더라도 계속 얘네들은 계속 10분마다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고 있으니까 이게 첨삭 전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블럭들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만드냐면 채굴자들이 만들어요. 그럼 채굴자들이 이걸 왜 만들까? 이걸 만들면 새 비트코인을 줘요. 돈이 되니까 만들고 있겠죠. 근데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비트코인을 더 이상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 만든 사람은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총 발행된 비트코인은 일정한 개수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새롭게 발행되고 있지만 언젠가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신규 발행은 중단됩니다. 이 만들 때 신규 코인뿐만 아니라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냐면 이 트랜잭션마다 사용자들이 수수료를 내요. 입력은 100, 출력은 95야. 그러면 5는 이 채굴자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수료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트랜잭션을 여기다 넣을까요? 이 트랜잭션 넣는 건 이 채굴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채굴자 이미 여기 들어있는 거 넣으면 안 되지. 그건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해결해봤자 쓸모가 없고요. 유효한 것만 만들어야 돼요. 유효한 건데 그 중에서 또 뭘 넣겠어요? 수수료가 높은 것들을 더 우선해서 넣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내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은 더 빨리 넣어주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수수료만 챙기는데 수수료만 갖고 이 채굴자가 그 생산성이 나올까? 이제 그게 의심이 되겠고, 만약에 채굴자들이 모두 올스톱해. 그럼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거를 새롭게 만들게 되겠고, 그럼 새롭게 만든 것과 이것 중에 어떤 게 진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비트코인이 이 첨삭 정형이 되고 안전한 이유는 채굴자들이 열심히 채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블럭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 그 블럭들을 만드는 거를 중단이 되면 이제 비트코인은 망하겠죠. 이제 돈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쨌든 이런 종류의 암호화폐 중에 최초라는 무슨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어서 가장 값어치가 큰 걸로 쳐주고는 있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비트코인이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로 더 발전된 그 암호화폐들이 출현하고 있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그 상징성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제일 비싸게 판매 그 가치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머클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 해시트리인데 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러 개의 값에 대해서 전자 서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n개 메시지에 전자 서명하려면은 원래 n번의 전자 서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머클트리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맨 아래에 있는 단말에 해당되는 이 이진트리인데 단말에 해당되는 애들의 이제 문서를 연결시켜요. 그러면 두 개의 문서가 있으면 요 위에 값은 요거과 요거를 해시한 값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노드는 또 양옆에 왼쪽과 오른쪽 자식을 해시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4개인데 4개의 메시지를 서명하기 위해서는 해시트리를 만들고 맨 꼭대기에만 서명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럼 4개의 메시지에 대한 서명을 내가 한 번의 전자 서명으로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메시지를 결합해서 한 번만 서명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와 얘의 차이가 뭘까? 얘와 얘. 얘는 개별적으로 다른 M2, M3, M4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얘가 해시 값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서 M1에 대한 서명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제시할 때에는 이 루트 값을 제시하고요. 루트 값. 이렇게 루트 값에 대한 서명을 제시하고 얘와 얘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M1에 대한 해시 값을 구한 다음에 얘를 구하게 되겠고요. 얘와 얘를 결합해서 얘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맞는지, 그럼 여기에 대한 서명이 맞는지 보면 돼요. 즉,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특정한 메시지에 대한 서명 값을 제시할 때 제시하는 정보는 몇 개가 정보를 제시해야 되나? 제시해야 되는 정보가 몇 개가 필요해요. 트리의 높이만큼의 정보, 로그 n개의 정보만 제시해 주면 돼요. 루트 이렇게. 그래서 루트까지 가는 길의 정보만 로그 n개만 제시해 주면 돼요. 한 번만 서명하고 내가 M1만 그 다른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싶다. M1에 내가 서명한 것들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M2, M3, M4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M1에 대한 서명이 있는 건지 알려면 나머지도 줘야 나머지도 결합해서 해시해가지고 서명값을 계산해 보는데 이제 해시트리를 이용하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 블록체인에서도 이 블록 데이터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해시해가지고 요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값들을 블록 머클 트리로 구성해가지고 이 머클 트리의 루트 값만 그 해시 값을 계산할 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클 트리는 여러 개의 값들을 이제 해시해가지고 축축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를 만드는 거고 이 하나의 값에 얘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로그 n개의 값만 제시해주면 돼요. 루트 값 포함해서 로그 n개만 제시해주면은 이 루트 해시 값에 이제 특정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른 메시지들을 보여주지 않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머클 트리예요. 머클 트리 또는 해시 트리. 이거를 제안한 사람이 머클이고요. 그냥 해시트리라고도 하고 머클트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 해시 함수의 활용에 의해서 이제 해시 기반 서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자세히 설명을 이제 안 하고 이제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왜 해시 기반 서명을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성이 부각됐냐 하면은 초반에 제가 그 강의 초반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전자서명 공개키 기술들은 이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주로 인수분해나 이산대소 문제에 기반한 알고리즘들이에요. 근데 이제 인수분해나 이산대소 문제는 지금은 다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인데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은 이 문제들은 쉽게 다차 시간에 다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제 못 쓰게 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자 내성 암호화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내성 암호화라는 거는 공개키, 전자 서명 기술들을 말해요. 왜냐하면 대칭키나 해시 함수는 양자 컴퓨팅이 돼도 길이만 늘리면 여전히 지금 쓰고 있는 해시 함수나 블럭 암호나 뭐 스트림 암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키는 아예 깨져버리니까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하는 거는 이제 지금의 공개키를 대신할 이제 양자 컴퓨팅이 돼도 안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찾고 있는데 그게 두 가지 대안을 주로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가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어떤 MP 문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양자 컴퓨팅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MP 난해한 문제들을 이용하는 그런 걸로 이제 하는데 해시 기반 서명은 일회용 서명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용 서명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효율성이 안 떨어지면 지금도 쓰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RSA 기반 또 이산대수 기반보다는 얘가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램퍼트가 처음 제안한 거는 이제 일회용 서명인데 어떻게 하냐면 공개키가 개인키부터 설명드리면 개인키는 매우 큰 X, Y 두 개 값입니다. 그리고 공개키는 HX, HY 해시 값들이에요. 그래서 해시 값이 있으면 이제 사용자들은 이 해시 값으로부터 X와 Y를 못 구하죠. 일반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0에 서명하고 싶다. 그러면 X를 공개를 해요. 그리고 1에 서명하고 싶다. 그럼 Y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만 공개하면 더 이상 못 쓰죠. 그래서 한 비트를 서명하는데 이만큼의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비효율적이죠. 근데 약간 얘를 조금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는
한 비트 서명하는데 해시 함수가 두 개, 해시 값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얘는 윈터니츠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16이라는 값을 내가 16, 0에서 15까지의 값 중에 하나를 서명하고 싶다. 그러면은 개인 키가 x이고 공개 키는 이 x를 16번 서명한 값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9에 서명하고 싶으면 x를 9번 해시한 값을 공개를 해요. 그러면 얘가 9번 해시한 값이 맞는지는 추가적으로 H10, 11, 12 계산해가지고 16을 계산해가지고 얘와 맞는지 공개된 공개키와 맞는지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9에 대한 서명값을 공개하면은 8이나 7이나 6은 못 계산해요. 근데 10, 11, 12는 계산해낼 수가 있죠. 누구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얘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이제 이런 그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서명하려고 그러면 실제 메시지 전체에 대해서 실제 메시지에 대해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해시값에 서명하는 거죠. 그럼 이 메시지가 이제 샤256 쓰면은 이 길이가 256비트일 거고요. 그러면 얘를 32바이트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이런 값들을, 그러니까 한 바이트가 256개의 값이 있죠. 그럼 얘네들을 32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실제 그 일회용 해시 함수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회용이니까 되게 불편한 거죠. 번거롭죠. 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실제 해시 함수가 몇 개 안 되지만 그게 크지는 않은데 이제 번거로운 거예요. 번거롭고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내가 전자서명은 한 번만 서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서명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 번 서명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또 어떤 장치를 하고 뭐 해서 만들게 되는데 여전히 실제 우리가 썼던 깔끔한 RSA 이런 것과 비교하면은 되게 쓰기 싫은 그런 거예요. 근데 쓰기 싫어도 어떻게 해? 양자 컴퓨팅 현실화되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RSA 기반, 타원 곡선 기반 뭐 이런 알고리즘들을 하나도 쓸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런 대안 저런 대안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대안들이 새롭게 신규로 뭔가 연구된 것들은 아니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안 쓰던 거예요. 왜? 지금의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안 쓰던 건데 이제는 이 안 쓰던 거라도 그래도 그 중에 그나마 쓸 수 있는 뭔가 조금 그래도 쓸만한 것들을 갖고 와서 연구해서 개선시켜 가지고 그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됐을 때 쓰려고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이런 비효율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어서 이제 양자 내성 암호화 그 후보에 끝까지는 올라갔지만 최종적으로는 얘를 선택하지 않고 이제 격자 기반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 다른 그 MP 난해한 문제를 이용한 공개키 기술을 지금 양자 내성 암호의 대안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후보로는 이 해시 기반 소명이 많이 그 검토도 됐었고 이제 일부 암호화폐에서 이 해시 기반을 또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제 거래를 할 때 전자서명해 가지고 거래를 만들어요. 근데 그 전자서명할 때 쓰는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타원곡선 기반한 전자서명 알고리즘 써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은 비트코인은 또 망해요. 언젠가 그거 되겠지. 그러면 이제 새로 나온 암호화폐들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양자 내성 암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양자 내성 전자 서명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암호화폐가 이제 양자 컴퓨팅 현실화돼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야 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또는 대부분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암호화폐들은 여전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그런 그 이산대수 기반, 인수분해 기반한 그런 전자소명을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암호화폐들은 다 양자대성 그가 되면은 이제 다 문제가 돼요. 이제 가치가 폭락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